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학 담당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혜영 연구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여기 오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힘든 비를 뚫고 오셨는 만큼 좀 많은 또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좀 궁금증도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진로 검사를 기반해서 대입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 준비를 요청을 받아서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진로 검사를 또 면면히 한번 뜯어보고 학부모님들께 좋은 정보를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은지 좀 공부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정보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고3 학부모님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시죠? 지금 당장 수시를 써야 되니까. 네, 고2 학부모님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고1 학부모님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3 학부모님. 네, 계시고요. 중2 학부모님. 네, 지금 고1하고 중2 학부모님 많이 참석하셨어요. 고1은 지금 입학해서 뭔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에 첫 도입이 되는 그 학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이 하실 테고요. 중2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는데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중1 학부모님 계실까요? 네, 계시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초등학교 학부모님까지 초, 중, 고를 아우르는 강의를 하기 위해 제가 약간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눈높이를 적절히 맞춰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 설계라는 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선 강의가 지금 총 4개의 세트 강의가 전부 다 유튜브에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선 강의들이 다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도 이미 강의가 됐고 대입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강의가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또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제 다음 강의가 대입에 대한 A부터 Z까지의 대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대입 이해를 간략하게 이걸 안 하고 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진로 검사를 통해서 진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사이지 진로 상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진로의 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진로를 기반해서 대입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지에 대한 말씀까지 한정된 시간 안에 지금 저의 강의는 3시 반에 끝날 예정이에요. 그 안에 이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설계는 진로 설계가 우선이다. 이 말씀으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진로 설계라는 거는 나의 진로 적성에 대해서 알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되면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진로가 아직 불분명한 학생들이 많아요. 아직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3까지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근데 진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로가 설계된 학생들은 과목 선택할 때 좀 더 선택이 쉬워집니다. 진로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진로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하게 교과 수업에서도 또 다양한 동아리나 이런 봉사활동 그리고 체험활동 등에서도 비교과에서도 충실한 학교 생활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대입 전형이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거기서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대학 생활의 만족도, 나아가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로 설계가 중요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대입 설계, 우리 이제 초등학교부터 지금 고2까지 학부모님들,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요. 물론 이거 익숙하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긴가 민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대입은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 그 시기가 두 번의 시기에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기 전형은 제외했어요. 사실 실기 전형은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이 보는 전형이죠.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실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정시 모집은 주로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본인의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등급으로 나오는 그 교과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를 정성평가한다는 건데요. 정성평가는 수치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뜯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과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만 교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역시 교과 성적이 중요해요. 성적은 나쁜데 비교과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전형이 어떤 것이 있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다 해당이 되는데요. 수시 모집에는 최저 등급이라고 해서 수시에서 우리 학교는 뭐 2합 5라던가 3합 6이라던가 이렇게 그 시험 보는 과목의 그 개수의 등급의 합을 기준으로,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들이 일부 대학에서 있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대학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던,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정시를 준비하던 수능 공부는 우리 아이들이 쭉 가야 되는 부분이죠. 논술은 논술에 대한 역량, 논술 교사에서는. 근데 이거 논술 역량으로 돼 있지만 사실 학업 역량이에요. 논술 역량도.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논술까지 잘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시를 확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주요 대학에서는 40%를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정시 확대됐지만 전국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정시는 40%가 되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정시의 그 선발 비중이 40%가 되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정시의 선발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아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네. 자,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모여 계신데요. 그 서울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중이 다른 이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의 선발 비중보다 가장 높습니다. 경쟁률도 높아요. 모집 인원도 많고요. 경쟁률도 높고 또 추가 합격 가능성도 낮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붙겠다 떨어지겠다라는 결과 예측을 하기가 그 결과 예측 가능성 좀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종합 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가능성도 높고 결과 예측도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서울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여 계신데요. 교과 전형은 뽑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이따 인원수를 또 보여드릴게요. 논술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듣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약간 인원이 좀 늘었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한정돼서 논술 전형 보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대학이지만 일부 대학,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합니다. 논술 전형으로. 자, 이런 게 이제 대입 전형의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아서 가는 전형이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이제 점점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납니다. 정성평가 아까 무슨 전형이라고 했죠? 종합 전형이라고 했죠. 네, 교과 전형인데도 마치 종합 전형처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이 정성 평가를 도입한 대학들이 늘고 있는 추세 보이시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2024 대입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보이는 전형은 정시죠. 이게 지금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15개 주요 대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시 가장 많죠. 그런 정시 가장 많다는 것.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17,000여 명으로, 17,0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의 숫자로 이제 수시 전형에서의 이제 모집 비율 전체를 합친 것보다는 정시의 비율이 낮지만 정시가 이 각각의 전형을 구분해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선발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하겠구나 라고 학생들이 생각할 때 엄마 그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재학생 합격률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합격률을 보면은 아무리 그 수능이 40%를 뽑는다 하더라도 졸업생이 가져가는 퍼센티지가 재학생의 합격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졸업생과 함께 경쟁하는 그 전형이라는 것. 그 수능 전형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은 사실 문제풀이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해요. 이 문제풀이 역량이 되게 뛰어난 학생들한테 유리한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중1, 고1인데 문제풀이 역량만 키우는 학창생활을 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풀이 역량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진로를 찾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전형의 폭을 좀 넓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전형, 종합 전형이에요. 그 수시와 정시 아까 그 두 번의 기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시의 모집에서는 총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6개 대학을 뭐 다 써도 되고 뭐 그 중에 몇 개만 써도 되는데요. 그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의 총 3개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원을 총 9번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서 붙으면 정시 모집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정시까지 갈 생각을 하고 수능 공부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준비를 뭐 하나만 했을 때 제한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단적인 예지만 뭐 이거랑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수능만 공부한 학생, 난 중학교 때부터 또는 고1부터 수능만 잘 봐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 학생은 물론 뭐 쓸 수 있어요. 수시 모집에서. 하지만 이제 그 합격의 가능성은 수능만 공부한 학생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예측도가 낮겠죠. 기회가 제한이 된다는 것. 논술로만 가겠다 한 학생들은 역시 논술만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술만 준비하면은 그 지원의 기회가 한정이 됩니다. 교과 내신 성적만 잘 받아서 가겠다. 다른 것보다는 나는 뭐 모둠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난 시험을 잘 보겠다 라고 했을 때 교과 이외의 전형을 쓰는데 좀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가장 뽑는 인원이 많기도 했고요. 서울에서는.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마지막에 자기가 6개를 선택할 때 종합 전형도 쓸 수 있고 종합 전형 아까 교과 성적 중요하다고 했죠. 교과 전형으로도 쓸 수 있고요. 논술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논술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좀 단적인 예로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입학해서부터 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입 설계를 나는 교과형이야.
나는 수능형이야 라고 정하기보다는 학교생활 충실도를 바탕으로 한 종합전형형으로 준비를 했을 때 나중에 언젠간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근데 그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제 이 얘기는 뒤에 강의에서 계속 나올 거고 나왔던 내용인데요. 근데 진로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게 오늘 주요한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진로 설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진로 검사를 통한 진로 설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검사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검사로, 이제 무료이지만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검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로 종합 검사 4종의 검사가 있어요. 이 4종의 검사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 검사를 받았을 때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 적성을 찾기 좋아요. 이 검사를 가장 강력하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요거 했는데도 뭔가 조금 더 검사를 하고 싶다 싶을 때 이 커리어넷과 연계해서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 심리 검사가 10가지 종류의 검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걸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 뭔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나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지? 나는 어디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지?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스트레스 검사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가를 알려주는 학습자 유형. 되게 다양한 검사가 있어요. 근데 아직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런 검사가 있는지. 사실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해 없이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해서 진로를 찾아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검사를 통해,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또 이 결과 해석이 어렵다면 센터의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상담하고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로 검사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진로 검사를 받은 다음에는 상담까지 이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검사 결과지가, 종합 검사 결과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추천 직업도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정말 이게 나랑 맞는 직업인가 싶을 수도 있고, 또 검사를 했는데 결과마다 추천해주는 직업이 다를 수 있어요.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성격과 흥미와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좁혀주고 종합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학부모님과 상담, 2차적으로는 학교의 진로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 3차적으로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3종의 검사가 있는데요.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화상 상담이 있습니다. 이 방문 화상 상담은 1대1 상담으로 저희 상담 교사단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할 수 있고요. 40분간 무료로 진행이 돼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상담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 3단계를 거치면 좀 더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는데 점점 방향을 좁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센터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들어가면 딱 이렇게 첫 화면에 진로검사라고 보입니다. 이 진로검사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서울 소재 학생만 대상입니다. 학생, 학부모님만 가입해서 학생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진로검사와 이 상담은 서울 소재한 학생과 학부모님,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이걸 해드리고 있어요. 진로검사 위에 클릭할 수도 있고 밑에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대학 진학정보 궁금하다. 여기에는 다른 사설업체라던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집필하신 자료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여기에 뭐 PDF, 한글 파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단 배포할 수는 하면 안 되지만은 한글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다양한 자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검사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상담이라고 했죠. 상담. 이제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센터 상담이 받고 싶다 할 때는 이 상담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요, 이거는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요거는 학생의 성적을 입력해 놓고 지원 가능 대학을 조회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웹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년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서라는 이름의 책이 매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중학교는 선택할 필요 없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 과목이 어떤 계열에, 거꾸로 어떤 계열 또는 학과에 어떤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가깝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검사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예요. 서울 소재 학생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계속 이제 가까이 두고 봐야 되니까.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진로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진로 종합 검사가 총 4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검사가 아니고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는 나한테 맞는, 나의 성격에 맞는,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격 검사예요. 직업 흥미 검사는 나의 선호도를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다중지능 검사는 내가 어떤 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사고요. 직업 가치관 검사는 내가 흥미에 더 가치를 둘지, 내 능력의 가치를 둘지, 내가 경제적 가치를 더 둘지, 내가 아니면 뭐 종교적 가치를 더 둘지, 또는 심리적 가치를 둘지,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더 내적과 외적 가치관 중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4가지를 종합했을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4가지 검사는 사실 진로 적성의 4요소에서 나온 검사입니다. 이 진로 적성은 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이 4가지 요인을 같이 종합했을 때 진로 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격이라는 거는 나한테 잘 맞는 거예요. 내 성격에 맞는 거. 그러면 나의 성격 요인에서 추천해주는 직업은 내가 그 직업을 종사했을 때 나하고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나한테 되게 잘 맞아서요. 잘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잘 맞는 거예요. 그다음 능력 요인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에요. 내가 관심 없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잘 알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게 능력 요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능력이 돼요. 나의 선호와는 맞지 않지만 흥미와는 안 맞지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 분석적인 애들, 특히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 분석적인 거 또는 예체능 이쪽은 이 능력 요인이 좀 더 중요합니다. 능력이 보여주는 거고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능력 요인에서 추천해주는 직업은 본인이 그 직업에 종사했을 때 좀 더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흥미 요인에서도 이제 직업 추천이 나와요. 흥미는 뭐냐면 선호도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랑 또 다른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거기서 몰입을 할 수 있어요. 몰입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치관은 내가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는가를 보여줘서 정말 이게 1, 2, 3, 4가 다 추천 직업군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 4번 가치관 요인이 선택하는데 약간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내가 외적 가치를 더 높게 보는 사람이다 하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더 맞아요. 잘하는 거 할 때 좀 더 성취감이 생겨요.
외적 가치관을 더 높게 평가하는, 높게 맞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4가지 요소의 그 진로 검사를 다 해서 진로 적성을 이제 추천되는 직업과 함께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종사할 때 가장 맞는지를 본인이 점점 자기를 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검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4가지 검사 하나씩 좀 보면은요, 성격 유형 검사는 아까 나한테 잘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더형, 사교형, 분석형, 조화형,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위대로 당신은 검사를 했더니 분석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조화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석형에서 또 리더형, 이렇게 본인에게 추천해주는 직업에 종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좀 낮아져요. 그 직업에 종사를 하면은.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분석형이라서 타인과 접촉이 적고 혼자 몰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직업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고 이런 전문적인 직업이고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검사 결과지가 이렇게 검사 결과지 샘플로 가져와 봤는데요. 리더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는 리더형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승부욕을 발휘할 수 있고 모험적인 직업이 당신에게 맞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휘관, 정치가, 조직의 대표 CEO, 또 검사, 형사, 감독, 이런 일을 할 때 당신은 되게 잘 맞고 마음이 되게 편해질 겁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직업 흥미 검사는 총 6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줘요. 당신은 검사를 했더니 현장형이에요. 또는 사회형이에요. 예술형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흥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선호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술형이 나왔다. 당신은 심미적인 자질, 창조에 가치를 두며 직간접적인 예술활동 참여를 좋아하네요. 이 좋아하는 직업을 하게 되면은 몰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직업에. 잘하지 못해도.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직업 흥미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검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종합 검사 4가지 검사했을 때 직업 흥미 검사에서 당신은 예술형이에요. 예술형은 어떤 내용인지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시네요. 당신은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 활동을 좋아하네요. 그리고 구조화되고 체계적이고 이런 활동에는 또 관심이 없네요. 그 구조화된 직업은 이 친구가 했을 때 본인이 잘할 수는 있지만 재미는 없어요. 몰입하긴 힘들겠죠.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예능인, 예술인, 작품 활동할 때 당신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줘요. 몰입할 수 있습니다. 3번째가 능력을 보여주는 검사로 다중지능 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IQ, EQ는 들어보셨죠? IQ와 EQ 그 다음에 나온 새로운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예요.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언어, 논리, 수학 같은 내용도 있지만 내적, 개인 내적, 대인관계, 자연친화 이렇게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의 능력을 같이 보여주는 다중지능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에 본인이 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더니 음악이 가장 높게 나왔고 대인관계가 그 다음 높게 나왔고요. 언어 영역이 가장 낮게 나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이 8개 영역 중에 상위 순위부터 쭉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악, 리듬, 곡조, 멜로디 이런 데 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라서 어떤 직업을 추천해 주냐면 작곡가라든지 연주자 이런 쪽이 당신에게 추천 직업입니다. 이걸 할 때 당신은 높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재미없더라도 이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업 가치관 검사인데요. 이거는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앞에 3개 검사했더니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많은 아이들이 사실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잘 맞는 것도 다 다를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가치관,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내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3가지 그 유형이 있고요. 외적 가치관에 해당되는 2가지. 그리고 중립적 가치관입니다. 이 아이는 예술형이 나왔어요. 되게 그 미술적, 심미적 역량이 뛰어나고 되게 창조적인 예술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격도 그쪽에 맞다고 나왔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외적 가치관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자신이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외적 가치관 중에는 정치형, 경제형 있죠. 권력을 추구하는 게 정치형이고요. 그 경제적인 가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더 중점을 두겠다 할 때는 이 경제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형은 이제 내적, 외적이 합쳐진 가치인데요. 경제형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할 때 좀 더 자기가 행복해요. 자기가 잘 맞는 것보다 돈 많이 벌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가치관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미형은 미를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사회봉사형은 사회의 가치, 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거고, 정치형은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종교형은 종교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친구는 경제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약간의 차이로 신미형도 높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가 되게 양 끝에 있는데 이제 2가지가 다 높게 나왔는데 경제적 가치를 좀 더 추구하는 아이였어요. 이 학생은.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무엇을 할 때 그 행위,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이것이 벌어들이는 가치에 좀 더 가치관을 두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벌렸을 때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단점, 구두쇠라고도 불린다. 뭐 이렇게 단점도 보여주고요. 추천 직업으로는 상인, 유통업자, 무역업 종사자, 기업인 이런 것이 이 친구가 이 직업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가치관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4가지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진로 종합 검사지를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게 이제 출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이 친구는 성격은 사교형으로 나온 친구였어요. 검사 결과 자세히 보기 해서 들어가면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고 추천 직업도 유형별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는 이 샘플 사례인데요. 성격은 분석형으로 나왔는데요. 분석적이에요. 성격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분석형이. 근데 능력은 공간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근데 직업의 흥미는 앉아서 사무일을 할 때 이 선호가 높아요. 근데 또 가치관은 뭐 경제, 돈, 권력 이게 아니라 미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가장 가치관을 높게 두는 이런 학생이에요. 너무 다르죠. 연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4가지 적성 요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거든요. 이렇게 낮은 건데, 그래서 좀 유사성도 없고 이 4가지의 직업에서 공통되는 분야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쁜 게 아니고요. 얘가 되게 다양한 관심과 능력과 아직 너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검사와 중학교 때 검사와 고등학교 때 검사 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가치관이 나한테 힌트를 줍니다. 이 아이는 내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신미형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직업 적성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거예요.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그 번역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가 다 다르지만 이 학생은 심미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사무형 분석형이기 때문에 번역가나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적합합니다 라고 이제 종합적인 직업 추천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이걸로도 충분한데 좀 더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센터 안에 진로 심리 검사가 또 나옵니다. 이건 지금 고등학생용으로 갖고 왔고요. 초등학생용 따로 있고 중학생용 따로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검사로 흥미 검사, 적성, 지금 이게 그 검사를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커리어넷 검사라서 문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진로 성숙도, 진로 개발, 직업 가치관, 진로 개발 준비도, 이공계 전공의 적합도, 주요 능력 효능감 등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했어요. 심리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검사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디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1순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증상은 어떤지,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원인이 대인관계와 과업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쭉 나오죠. 이 학생은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에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이게 바로 대인관계가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증상으로 부적 정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탈진, 신체적 증상들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대처 방식으로 문제 중심적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처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검사예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유형 검사입니다. 이거 이제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검사인데요. 두뇌 유형과 성격에 따라 학습에서의 유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검사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운해형이 나왔어요. 검사를 했더니 운해형이에요. 특징. 시각적 측면이 발달했다. 직관적, 공간적, 전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통설 능력과 자신감 가졌다. 감정 기복은 큰 편이다. 그래서 학습자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에서 무리지 학습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학습자 유형에 대한, 그리고 교과서가 제공하지 않는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고 제한 없이 자신만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학습에 대한 도움도 주는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지금 했어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아까 진로 종합검사가 가장 기본 검사인데 1시간 한 20분 정도로 4가지 검사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장으로 나의 종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이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은 아까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에 진로 진학 상담으로 들어오셨을 때 온라인 상담은 뭐냐면요. 공개 게시글에 상담 질문과 상담 답변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 역시 상담 교사단 선생님들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뭔가 선뜻 용기가 안 난다. 시간이 없다. 다양한 이유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의 상담 사례를 보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담 사례를 볼 수 있죠. 전체 공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선생님과 1대1로 만나보고 싶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가 같이 오시면 되는데요. 이 방문 또는 집에서 시간이 안 맞을 때 집에서 화상으로 접속해서 네이버 웨이론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서울 소재의 초중 고등학생이 로그인해서 신청서 작성하면 상담을 해드리는 1대1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상담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 아까 3번째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어디서 찾는가라는 강의를 2번째 강의에서 했어요. 이제 거기 내용과 좀 겹치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대학 진학 정보에서도 그 공개된 우리 서울 선생님들께서 집필하신 진학지도 자료집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전공 진로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입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까
그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우측 상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메뉴인데요. 본인 성적 입력하고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뭐 학종 정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기반 학생 학부모용 프로그램인데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모바일 앱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휴대폰에서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서 8월 중에 이제 그 스토어에 탑재하고 쓰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이제 주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 성적 입력하고 이제 본인의 성적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성적을 통해 지원 가능 대학도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바로 클릭하면 상담 신청도 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진로 검사로도 넘어가고 바로 손안에서 손쉽게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기기로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이 가능한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도 그 모바일 앱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웹앱으로 웹페이지로 이것도 7월 말에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학과 입학처 홈페이지인데요. 그 어떤 학교에 입학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대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도 희망하는 대학 가서 정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학별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서 종합 교과 다 포함되는 거긴 한데요. 학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여러 대학에서 요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요거 대학마다 가면 힘들잖아요. 대학마다 가서 찾기 힘드실까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앱에 다 담았어요. 모든 대학에서 제공하는 9종의 진학 자료를 앱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대학 진학 정보에도 요 자료들이 다 있어요. 탑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웹페이지보다 학생들의 모바일 앱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싣고 있습니다. 학종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다 싣고 있어요. 이렇게 대학별로 모든 대학은 아닌데 많은 대학에서 전공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앱에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 안내서 아까 그 센터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다고 했죠. 선택 과목 안내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결정된 학생들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니까 그 학과 보고 선택하고요. 진로를 못 결정했다 할 때는 뭐 인문계, 이공계 뭐 요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열별로 들어가서도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 안내서를 통해서 계열별 학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본인을 알아갔어요. 1단계 진로 검사. 진로 검사 없이 진로를 고민하는 거는 좀 오래 돌아가게 됩니다. 진로 검사했어요. 2단계 상담을 했어요. 3단계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대입 설계를 해봐야죠. 그 진로 기반 대입 설계 로드맵이라고 가져왔습니다. 1학년은 진로 탐색을, 2학년은 진로 준비를, 3학년은 진로 도전을 하는 건데요. 그 진로 탐색을 할 때 검사하고 상담하고 정보 수집하는 그 아까의 그 단계를 거쳤어요. 이제 진로 탐색을 했으면 이제 계열과 전공, 대학, 전형에 대한 탐색을 하죠.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에 대한 설계와 고등학교에서는 비교과에 대한 설계도 중요합니다. 학업과 비교과. 나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진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목별 성취도가 높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교과와 교과 간의 융합된 탐구도 지금 대학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이런 게 이제 학업 설계이고요. 비교과 설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오늘 대입 설계를 교과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고요, 종합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입 설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을 때 전형의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말씀 아까 처음에 드렸죠. 그래서 근데 그 넓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이 다양한 전형을 선택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전형? 종합전형.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은 나중에 종합전형으로 안 가도 불리해지지 않아요. 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은 학업 역량도 높고요. 학업 역량이 높으면은 다른 전형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대입 설계를 자신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채워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성평가라는 교과전형, 그리고 학업 역량이 중요한 교과전형까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올해부터 여러 가지 그 비교과의 항목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올해 이제 큰 변화이고요.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세특이라고 하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교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담임 선생님이 기재해 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수상, 독서, 그 다음에 개인봉사, 자율동아리 이런 게 다 빠지게 되었죠. 수상 경력이 더 이상 미반영이 된다. 이 말은 생기부에 기재는 돼요. 학교에서 이제 대회가 있을 수 있고요. 대회를 하면 상을 주겠죠. 상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는 됩니다. 다만 대학에는 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미반영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는 건 아이의 지적인 호기심도 충족하고 본인의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회보다는 탐구 활동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회 대신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탐구를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작은 그 교내 활동들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게 추세고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총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활동은 대학에서 그 4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았었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자율활동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써 있었냐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학교 프로그램들이 써 있었을 때는 이게 이제 비중이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 자율활동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역들이 이제 미반영이 되면서 창체가 전부 다 중요해져서 자율활동에서는 학교 전체 프로그램에서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자율동아리는 할 수는 있어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면서 이제 거기서 탐구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대학에는 이 자율 동아리 활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를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올해부터는. 봉사는 개인 봉사가 올해부터 반영이 안 돼요. 하지만 기재는 됩니다. 생기부에 개인 봉사한 거 다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는 학교에서 한 봉사만 가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개설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진로활동은 다양한 그 학생의 진로 역량과 관련해서 진로 탐색 과정, 그리고 진로와 관련돼서 본인의 흥미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라서 그 영역이라서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동아리만큼 중요한 그 분야가 됐어요. 진로 역량이 700자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과세특, 개세특이라는 부분은 이제 과목별로 성취도를 높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 학업에서 성취도가 높은 것,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어줄 수 있거든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요거는 과목 간 융합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교육 활동이어야 돼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어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일단 좀 자세하게 볼게요. 독서 활동이 미반영됐다. 독서 쓸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애가 읽은 거 다 적어줄 수 있는데 대학에는 안 간다는 거죠. 그 줄이 독서 활동이 책 제목, 괄호 열고 저자. 요게 이제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항목인데요. 그런데 이거 특기사항에서 다 적고 있어요. 특기사항에는 적어도 됩니다.
특기사항은 가잖아요, 대학에. 그래서 특기사항에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이제 교사추천서가 작년부터 사라졌어요. 이제 작년에 자소서까지 있었고 올해부터 자소서가 사라졌죠. 작년에는 교사추천서 먼저 없어졌는데 이제 추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곳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하죠.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평가하는 분들이 경력 2년 미만, 그리고 2년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의 그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그 선호, 순위를 조사를 했는데 1순위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고요, 성취도가 나오고요, 그 수강자 수도 나오는 그런 수치상의 내용과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바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을 중요하게 봤어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진로 역량을 볼 수 있죠. 진로와 관련된 활동으로. 그리고 학업 역량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공동체 역량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로는 행특,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특이 그 다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진로활동, 창체에선 진로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독서랑 수상은 이제 갈 수 없고요. 독서는 특기사항 곳곳에 배치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독서활동 많은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라는 게 이제 당해년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출력해 줄 수 없거든요. 당해년도에는. 당해년도에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내가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생기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3학년이 되면 1, 2학년 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년도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기 사항을 볼 수 없어요. 세부 사항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쫑알쫑알 적어주시는 그거 빼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특기 사항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들. 그건 이제 그 다음 해에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제 생기부, 우리 아이 생기부가 자소서도 없어지고, 대학에 추천서도 없어진 이 상황에서 서류평가가 오로지 유일하게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는 올해부터의 대입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찬찬히 뭘 준비해야 될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대입 설계적 측면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우선 학적이 나오고요. 뭐 언제 입학, 언제 졸업, 뭐 주소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출결 상황이 나와요. 출결은 이제 3가지가 나오죠. 질병, 미인정, 기타.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미인정이에요. 질병이나 기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인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기타 결석 같은 경우는 꼭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타로 인정하기 때문에 특기사항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미인정이 있지 않도록 이 지원자의 근면성,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 출결부터 봅니다. 대학에서 볼 때. 그 다음 창체가 아까 이제 창체가 네 가지가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막 뭘 해요. 그리고 써달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막 뭘 해갖고 왔어요. 근데 써줄 수 없는 걸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를 써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냥 써주실 수가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전형 자료이기 때문에 엄격한 지침에 따라서 요것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아까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가 있다고 했는데 봉사는 특기사항이 없고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 700자를 쓸 때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써줄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자, 우선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해야 됩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또는
시도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했지만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학교 교육 계획에 따른 활동이어야 돼요. 엄격해요. 그 다음 또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안 되고요. 초등학교 안 되고요. 대학교 안 돼요. 다른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 중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준 활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 관련 기관, 사교육 아니에요. 교육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 주관한 활동인데 이거를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준 경우에만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만 써줄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가장 기본 전제예요. 그러지 않고 밖에서 뭘 해갖고 와서 써주세요. 안 써줄 수가 없어요. 자, 승인 누가 해야 되냐? 학교 교육 계획에 있거나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줘야 돼요. 어디서 주최해야 되냐? 우리 학교 밖 교육기관, 다른 고등학교, 교육청 등의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해야 됩니다. 범위는 해외 활동은 또 써줄 수 없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레이시아에서 한 활동을 아무리 승인해 주셔도 갈 수는 있지만 생기부 특기사항에는 기재할 수 없어요. 국내 활동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 전제에 해당되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기본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자율활동은 500자를 써줄 수 있는데요. 여기는 회장, 부회장, 학생회, 이런 임원회 재임 기간도 써줄 수 있고요. 다양한 학생 활동들을 써줄 수 있어요. 자치법정 활동, 학생 상담 활동,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자율 탐구한 활동. 이제 이게 약간 대세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율 탐구 활동들을 이제 많은 학교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기재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소논문 기재 금지인데요. 자꾸 이렇게 자율 탐구 활동이 소논문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라던가 연구의 제목, 연구 참여 인원, 연구에 참여한 시간 이런 거는 기재를 할 수 없고 이거에서 활동한 과정만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빙 자료들까지 같이 갖춰져 있을 때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어요. 요걸 알아두지 않은 채 밖에서 해온 활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율활동은 개별적인 행동 특성, 나의 참여도,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협력, 나의 실적,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아리예요. 동아리는 아까 자율 동아리도 활동할 수는 있어요. 이건 되게 학생들을 되게 그 진로를 맞는 학생들이 모여서 탐구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되게 좋아요. 학생들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입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 활동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는 다른 그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해주세요. 유일하게. 그 창체 특기 중에서 유일하게 동아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동아리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이 동아리에서의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동아리 전체에 묻어가기보다는 내가 거기서 기여하고 활동한 내용이 있도록 활동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는 이제 이렇게 다 써줄 수 있어요. 2023년도에 뭐 구청에 가서 봉사하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봉사하고 우체국에서도 봉사를 했는데 이제 생기부에는 적히지만 대학에는 요 빨간 칸만 가요. 학교 봉사활동만, 나머지가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대학 반영될 때는 대입 반영용 생기부로 바뀌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도 싹 없어지죠. 대학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봉사,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요. 요즘엔 이제 진로와 관련된 봉사들도 많이 개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학교 안의 봉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은 다른 활동과 다르게 200자가 더 많죠. 700자나 적어줄 수 있어서 꽤 이제 비중이 있는데요. 진로 활동은 이게 바로 생기부 기재 지침 내용 그대로예요. 진로 활동에 도대체 뭘 기재할 수 있나? 700자나 되는데. 누가 기재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십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의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이런 걸 적어줄 수 있어요.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제가 그래서 학교마다 도대체 어떤 진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 알림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학교 하이인포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그 일반 고등학교의 정보를 보여주는 하이인포에 들어가면은 하이인포에서 모든 그 일반 고등학교에 그 하고 있는 창체 프로그램,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별한 점 이런 것들을 모든 학교에서 2페이지로 딱 그 같은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학교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과정도 진로 활동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고등학교 선택이 이제 문제잖아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하이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별로 이제 내가 소재하는 여기 이제 중부죠. 용산은 중부에 있는 그 소재한 학교들 중에서 학교들을 다 하나씩 그 클릭해 보시면 딱 2페이지, 그냥 한눈에 보여요. 2페이지로 교육과정 특별한 점, 그리고 창체, 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가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한 것도 여기다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에 참여도, 의욕, 태도 변화 이런 거 다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 말고도 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교과 선생님들도 진로에 대해서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로 전담 선생님이 계신 학교도 있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상담, 관찰, 평가한 내용들, 요 상담, 교과, 진로 전담 교사 같은 경우는 요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걸 종합해서 적어주시는데 이런 선생님들의 상담, 관찰, 평가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진로, 직업 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 관련된 검사 바탕으로 한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진로 활동이라는 거는 내 관심 진로 분야에 대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그걸 심화하고 확장한 과정을 다 적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로 활동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보다는 진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거쳐왔다.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전공 적합성 대신에 진로 역량으로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전공이란 건 좀 구체적이었는데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진로가 계속 바뀌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특정하게 어떤 전공 분야에를 3년 동안 집중한 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더라도 어떠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찾아가고 탐색하면서 진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진로가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창체 다 봤어요. 이제 중요한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성적이 과목별로 성적이 보여지는 방식이 다른 게 고등학교 성적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그 고등학교의 과목은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교양 교과 이렇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제 공통 과목은 9등급 상대 평가를 하고요.
상대평가하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숫자의 등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3등급인데 성취도가 A라던가 2등급인데 성취도가 B라던가 이렇게 성취도를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대학에서 3등급인데 성취도가 A면 A의 성취도를 받은 거예요. 성취도까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성취도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단 그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과목은 3단계 성취도로 등급 없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9등급 상대평가이면서 5단계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거는 같은데 체육 예술은 등급 없이 3단계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 없이 A, B, C만 보여준다는 거 3단계로. 그리고 각 A, B, C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 그 퍼센티지까지 보여주고요. 비율을 보여주고 교양교과군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패스했다, P라고만 되어 있어요. 패스했는지,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거죠. 이거는 다른 평가 없이 패스했는지 패스를 못했는지인데 현재까지 패스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P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하고요. 내신이 나오는 경우,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별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인원이 100명이다. 우리 한 학년에 100명이면은 4등까지가 1등급인 거죠. 그리고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교생이 전체 학년이 다 듣는 과목은 1학년에 한정이 되고요. 2학년으로 가면 선택 과목이라 그래서 그 수강자 수가 전체 학생의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이 40명일 수도 있고요. 9명일 수도 있어요. 13명일 수도 있고요. 80명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수강자 수가 적으면 등급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것도 감안해서 평가해요. 대학에서는 수강자 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이 적은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을 산출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된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어요. 뭐 온라인형,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등급이 나오면 좀 곤란해집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5단계 성취도로 보여준다는 것,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과목별 평가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가 성적을 받아왔어요. 이제 이 아이가 국어가 4등급인데 성취도는 B네요. 자, 이렇게 국어, 수학, 과학, 제2외국어.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도 나오고 수강자 수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2등급이다, 2.5등급이다 할 때는 이 등급을 합쳐서 평균을 낸 거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3단계 A, B, C로만 나오는데요.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A에 몇 명 있는지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성적표를 보면은 A가 90%인 과목도 있어요. B가 뭐 몇 프로, C가 몇 프로, A가 몇 프로인지도 보여줍니다. 여기는 지금 A가 34.2%로 기하 과목에서, 기하라는 과목은 수능의 선택 과목인데 여기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이죠. 고등학교에서는. 그리고 일반 선택이면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학교의 경제는 13명이 수강했어요. 수강자 수가. 경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이 그렇거든요. 되게 소인수 과목인데요. 13명 미만의 학생들이 수강한 경우는 등급을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양은 아까 패스로만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체육예술은 ABC, 수강자 수 안 나오고 ABC만 나오는 예술체육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예요. 되게 다양하게 보이고 요거를 정성평가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대학에서 그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학교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블라인드 평가라고 해서
학교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명칭들이 뭐 동아리 이름이 만약에 학교 이름이 들어가면 그 동아리 이름도 바뀌어요. 이렇게 삭제가 돼요. 학교 이름은 싹 가려져서 대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합격하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엔 알 수 있어요. 알 방법이 없는데 교육 과정은 알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뭘 들었는지. 여기 보면은 이거 대학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대학에서 볼 때 이제 과목이 핑크색으로 블럭이 씌워져 있는 거는 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이고요. 블럭이 안 씌워져 있는 과목은 그 학교에 개설이 됐는데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에는 꼭 물리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가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는 물리 2가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었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상이라던가 독서활동이라던가 개인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본인의 진로 역량, 진로와 관련된 어떤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수강했는가가 대학에서 학생의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에 예시로 나온 내용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뭐 이제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뭐 인문 계열이라면 이런 과목을, 뭐 상경 계열이라면 이런 과목을 이렇게 이제 가이드로 제시해 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시예요. 예, 요거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아까 그 체계에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공학 계열은, 간호보건 계열은, 예술 계열은 이런 과목이 권장 과목이다 보여주고 있어요. 취업이 목표라면 이런 과목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과목이.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나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방안이 있어요. 개설이 안 됐는데 나의 진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 관심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협력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서울에서 보이는 다양한 공유 캠퍼스라던가, 공유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 환일고, 신광여고 이렇게 묶여 있는 이 공유 캠퍼스, 빨갛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공유 캠퍼스예요. 이 묶여있는 학교들끼리는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공유 캠퍼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인가요? 여기 육각형 형태로 거점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별 학교입니다. 서울국제고에서 제2외국어, 신광여고에서 미술, 뭐 이렇게 거점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또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멀리 있어요. 가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간색은 온라인형인데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저기 양재고에서 하는 과학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영동고에서 하는 수업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형 공동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 개설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과목을. 그래서 찾아서 듣는 방법이 있고, 이걸 들은 학생은 대학에서 평가할 때 되게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진로를 찾아서 주도적으로 찾아가면서 들은 거잖아요. 이거는 좋게 봅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진로를 찾아가는 자신의 탐색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치를 봤어요. 성적표를 분석해 봤다면 그거 말고 또 과목별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모든 교과에서는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과세특을 다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교과별 성취 수준에 따른,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학습활동 참여도, 그리고 학습에서의 성장한 정도,
학생 참여형 수업, 모둠, 발표라던가 토의 토론 수업이라던가 이런 수업, 그리고 수행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관찰된 내용, 이런 것들이 바로 과세특에 적히는 내용이고 총 500자, 과목별로 500자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자료로 아까 입학사정관들이 경력에 상관없이 1순위로 뽑은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과세특이요. 지원자의 수업 태도, 수업 활동 및 학습 내용, 과제 수행의 과정,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적어주세요. 선생님들이.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이 적히고, 여기서는 학업 역량, 공동체 진로 학업 역량은 다 볼 수 있지만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애들 과목 선택할 때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신이 불리할까 봐 이거 선택해도 되나? 정말 학생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적으면 1등급 받기, 2등급 받기, 3등급 받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서울대 입학사정관의 이야기입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요.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또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에요. 과목의 위계상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 학생이 이걸 듣고 싶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을 때 결과상으로 수치는 낮을 수 있죠. 등급이 낮을 수는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더 좋은, 이것을 도전하지 않은 학생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내신 등급이 불리한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해요. 본인의 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임의로 적어줄 수 없는 항목인데요. 이 개세특에 적힐 수 있는 항목들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전편입학, 영재교육, 발명교육, 방통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건 딱 하나예요. 수업량 위원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을 참여한 경우에 그 활동이 어느 특정 과목에 해당될 수 없어서 어떤 특정 과목의 과세특으로 적을 수 없으면, 다시 말하면 융합을 했어요. 과목 간에. 그러면 여기다 적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진로와 연계된 그런 활동인데 특정 과목이 아니라 교과가 융합된, 이 교과와 이 교과가 융합된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요. 이럴 때 여기에 참여했으면 본인 생기부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적히는 거죠. 모든 학생에게 적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개세특이란 것은. 그래서 요거는 교과 융합 탐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만 가지고 있는 항목이에요. 개세특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그렇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잡아놓고 이 수업량 위원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활동 프로젝트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개세특이라는 것을 본인의 생기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독서활동은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 독후 활동, 감상문만 작성하고 끝, 이게 아니라면 여기에 교육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도서명을 다른 영역의 과세특, 개세특, 진로, 자율, 동아리,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음. 그래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독서활동은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양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책을, 질 높은 책을 읽고 진로와 연계해서 본인의 활동의 깊이를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서 나의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때 독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과 수업을 듣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교과에서 과목별 원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히는 그 내용들은 과목과 과목 간의 융합을 하고요. 그리고 창체 활동에서 이 과목에서 배웠던 원리들을 토의나 토론이나 독서나 이런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심화하고 확대하는 이런 과정을 그 과정을 학교 다니는 동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어디에 적힌다? 생기부에 적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한 교내에서 활동한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런 것이 바로 대입 설계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특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에서 입을 모아 말하는 게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대학에서는 교사 추천서처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학생의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500자 안에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입부터 새롭게 바뀌는 게 학교 폭력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내용. 이제 이거는 반영하는 대학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은 생기부 기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입 전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충실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이것을 학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하고 수치상의 정량평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통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평가로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평가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자 도덕경 20장은 제가 좋아하는 그 문장인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2000년 전에 노자가 말을 했어요. 너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 잘하고 있어. 남과 비교하지 말자. 라고 생각할 때마다 읽어보는 문구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